쏘아 올린 로켓 배송. 이제 새벽 배송 규제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 걸까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벽 배송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비단 쿠팡이라는 특정 기업, 나아가 유통물류 산업 전반,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이유로 불필요한 야간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사업의 계속성 또는 사회적 이익을 갖는 업무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야간 근로가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새벽 배송으로 물건을 받아서 편리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편리함은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일까요? 오늘 월담의 노동의 수다 68회 방송에서는 노동자 건강권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이런 왜곡된 갈등 구도가 가리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셨고요. 월담의 노동의 수다는 다들 아시겠지만 매주 목요일 아침 10시 단원 FM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을 응원하는 마음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고 있는 시간이죠.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한노보연 풀네임으로 전해드리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이고요. 이곳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상임활동가 유청희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청희라고 하고요. 저는 방금 소개하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상임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죠. 저희 방송에 이제 두 번째 출연이신 거죠? 네, 맞는데요. 벌써 한참 전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봄에 그때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렸고, 오늘 방송이 이제 저는 두 번째 자리입니다. 네. 그렇겠죠. 뭐,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저희 사실 뭐, 매일 보는 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이 그날 같고, 뭐, 장소만 달라졌을 뿐인데, 아무튼 전에 한번 저희가 청취자분들께 안내를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이 코너는 한노보연에서 상임활동가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여러 현장에서 열심히 펼쳐나가고 계신 세 분, 손진우 소장님, 유청희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조건희 활동가님, 이렇게 세 분이 돌아가면서 이 코너의 이야기 손님을 맡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용현님도 저희 단체 활동가로 함께 하시니까 이제 사실 4명이 같이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뭐 일부러 빼먹은 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네, 아무튼 저희 코너가 반월 시화공단 비롯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분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도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오늘 오프닝부터 들으신 분들이라면 어떤 주제인지 아마 금세 눈치채셨을 겁니다. 네네. 제가 오늘 그 이야기거리로 가져온 주제는 바로 쿠팡의 새벽 배송으로 불붙은 심야노동 제한과 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워낙에 다양한 매체에서 이 주제를 두고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갑자기 화제가 됐지? 뭐 이렇게 갸우뚱하시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아마 정확히 제 기억으로는 아마 11월 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배송에 대해서 논란이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였죠? 네, 그때 이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그 택배노조에서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초심야 시간대 이때는 새벽 배송을 금지하자는 이런 방안을 이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의제로 던졌고 이제 이게 아주 쟁점으로 촉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청희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도 이미 충분히 짐작되지만 택배 노조가 심야 노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이유 역시 결국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택배 노조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 배경이 용현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과로사하는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노동자들이 수면 장애 혹은 또 휴식 부족 이런 문제로 이제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새벽 배송이 지금처럼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던진 거였죠. 네. 그런데 이렇게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이 심야 노동을 어떻게 줄여나갈 건지 사회적으로 고민해보자는 이 노동조합의 제안이 갑자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용현님도 이제 그렇게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대부분의 언론에서 새벽 배송을 멈추면 마치 유통 물류를 포함해서 이제 산업계 전반에 뭐 파장이 어마어마하게 미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제적 피해를 엄청 강조하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그동안 뭐 새벽 배송 서비스 덕분에 편리함을 누렸던 이 소비자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이런 불만 섞인 목소리도 많이 표출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거의 도배되고 있다시피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늦은 밤에 식품류나 생활용품 이런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바로 상품이 도착하잖아요. 네. 이런 신속함, 편리함 때문에 이제 한국 국민 중에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숫자죠. 이미 새벽 배송 서비스에 익숙해졌는데 이제 그런데 그런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이런 논리를 말하면서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방금 소개해 주신 얘기가 실제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새벽 배송이 있으니까 그나마 장시간 노동으로 주간에는 장보기를 할 수 없었던 맞벌이 가구, 뭐 1인 가구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동권에 일정한 제약이 따르는 뭐 노인분들이나 장애인에게도 이렇게 많은 편익과 혜택이 돌아갔는데 이걸 갑자기 없애버리자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지금 뭐 소비자들하고 싸우자는 거냐. 거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렇게 이제 소비자 편익 대 노동자 건강이라는 대립구도를 만드는 게 과연 합리적인 논의 방식인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사실은 그게 왠지 좀 불편하다는 생각이 내내 들긴 했거든요. 네네. 그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청인님께서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네. 새벽 배송을 두고 이렇게 소비자와 노동자가 갈등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 대립과 갈등에 웬일인지 어쩐 일인지 쿠팡이 쏙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예,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걸 두고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활발하게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쿠팡은 분명히 심야 배송을 통해서 그동안 큰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뭐 제대로 들어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쿠팡의 의도된 침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한노보험 같은 건강권 단체나 뭐 관련 전문가들도 이미 이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잖아요. 네. 그만큼 한국 사회에서 이제 빠른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 쿠팡이 이제 그런 쿠팡을 유통 물류업계에서 이제 혁신, 정말 따옴표 치고 혁신의 아이콘처럼 이제 축혀 세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돌이켜보면 쿠팡이 초반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지?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겠다는 이런 포부 계획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정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자본을 들여가지고 정말 소비자들이 그런 편리함에 익숙해지도록 그런 현실을 정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청인님 말씀은 이게 쿠팡이 실은 로켓 배송, 새벽 배송으로 대표되는 이런 신속한 배송 서비스로 이제 이 관련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확보했는데 그렇게 기껏 쌓아온 기득권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에 끼어들어서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사실 새벽 배송이라는 게 이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이제 몸을 갈아 넣어가지고 그렇게 쌓아올린 그런 명성인데, 네.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지금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갖게 된 거는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정작 이 노동자들을 사용하는 당사자인 쿠팡은 이제 뭐 어떤 입장도 지금까지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쿠팡은 의도적인 침묵을 택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와중에 노동자들끼리 새벽 배송을 할지 말지 서로 다투고 또 소비자들은 이대로 새벽 배송에 기대서 계속 살아가도 되는 건지 왠지 모를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사실 쿠팡만 팔짱 끼고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쿠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어디에서 어떤 고용 형태로 일을 하든지 간에 이제 모든 노동자가 나의 작업 환경으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고 또 건강이 훼손되지 않은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 코너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노동자들의 권리가 당연한 기본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 맞은편에 있는 기업에게도 이제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주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사고 예방을 위한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그렇고 보상, 그 치료, 이제 보상 같은 것을 위한 산재보험 모두 그런 원리의 바탕에서 만들어진 법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자원과 힘을 가진 사업주가 1차적으로 책임지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은 이런 책임을 제대로 지진 않고 이 위험을 모두 개인의 몫으로 감당하도록 이제 이렇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인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기업들이 너무 무책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든가. 얼마 전에 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 논쟁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제 기사에 난 적이 있습니다. 워낙에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까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논쟁이 첨예하게 벌어지는데 그 쿠팡은 마치 남의 일처럼 모른 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부가 사회적인 대화를 촉진하는 것도 한편으론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쿠팡처럼 노조 활동을 대놓고 탄압하고 아예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쿠팡은 택배 현장 그리고 또 물류센터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 간부들을 막 표적해고 한다거나 뭐 징계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일이 아주 많았거든요. 이제 이것만 보더라도 쿠팡이라는 기업이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노동자의 건강과 소비자의 편익이 대립하는 이 이상한 구도, 노동자의 건강과 일자리가 대립하는 구도, 이런 틀을 깨는 역할을 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딱 정말 그런 역할을 그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쿠팡 같은 기업의 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선의에 기대기에는 이제 지금까지 쿠팡이 보여준 행태가 뭐 신뢰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어쨌든 노동자 건강과 소비자 편익으로 갈라선 이 왜곡된 논의가 문제라는 점을 얘기하는 중인데요. 여기서 또 어떤 문제점들을 찾아보면 좋을까요? 또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은 아마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새벽 배송 문제가 없나? 당장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것인가? 이제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새벽 배송을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여러분 그 쿠팡이 미국 기업인 거 사실 다들 아시죠? 예,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저희 방송에서도 작년인가 한번 쿠팡과 관련된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고 그때도 그 얘기를 하긴 했지만 쿠팡 모기업의 본사가 미국에 있다고 전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쿠팡이 그러면 미국 회사니까 이제 우리가 미국 사례는 어떤지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기업 규제가 사실은 이제 크지 않고 이렇게 약하다고 소문이 난 미국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 새벽 심야 배송에 관한 이슈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네, 사실 미국 사례만 보더라도 유독 한국에서만 새벽 배송이 이제 이렇게까지 확장된 구조적 원인이 뭔지가 좀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그럼 미국은 좀 어떤가요? 네, 일단 미국의 이제 대형 유통기업들도 한국처럼 이제 빠른 배송 경쟁이 상당히 이제 치열하긴 한데요. 그 방향이 상당히 이제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아마존,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 체인들이 그 세임데이 딜리버리, 그러니까 뭐 당일 배송 같은 이런 시스템을 이제 확장하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몇 시간 내 배송 이런 것이지 이제 한국처럼 자정부터 뭐 새벽에 이렇게 도착하는 형태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제도라고 해서 그러면 세임데이 딜리버리 이런 것은 그러면 뭐 바람직한가? 그러면 이제 뭐 바람직하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적어도 자정부터 새벽까지 하는 배송이 포함되지는 않았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아, 예. 어마어마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객 가정으로 물건을 가져다 주는 시간대, 우리나라는 사실 뭐 심야 시간, 그러니까 새벽 시간 뭐 상관없이 다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간만큼은 제외한다는 게 좀 큰 차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유통 체인들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데는 이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새벽 시간대 배송이 이제 높은 야간 인건비 부담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역시나 소음 규제나 이런 것들, 지역별 야간 운행 제한 규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봤다는 건데요. 그 미국 일부 도시에서는 이제 밤 10시 이후 택배 트럭 운행을 제한하는 이제 quiet hours라고 하는 규정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하고, 게다가 이제 심야 운행을 늘릴수록 노동 규제 위반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봐서 기업들도 굳이 새벽 배송을 추진하진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자도 기업들도 이제 그 필요성을 뭐 강하게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방금 이제 quiet hours 규정 얘기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약간 물론 다른 조건이긴 하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심야 시간대에 저도 이제 운전대를 잡아본 경험이 뭐 최소한 수십 번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심야 시간대, 그 새벽에 운전하는 게 많이 힘들어요. 일단은 그 교통 단속이 뜸하고 차량 통행이 어쨌든 낮 시간보다는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 신호라든지 속도 위반하는 차량들이 주간대보다 눈에 띄게 많고, 네. 그리고 이제 택시나 대형 화물 트럭들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총알같이 빠르게 지나다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때 운전하면 정말 무섭습니다. 네, 말로만 들어도. 진짜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안 그래도 이제 사방이 캄캄한 시간대잖아요. 그쵸. 야간에 운전하면.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벽 배송으로 심야 운행이 활성화되면 이거 당연한 거지만 운전기사분들 과로 문제도 당연히 걱정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뜻밖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새벽 배송이 우리나라처럼 기본값은 아니다. 그런 차이는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게 과연 미국만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냐, 이제 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또 어느 나라 사례가 있을까요? 네. 바로 옆 나라 일본도 이제 한국이랑은 다른데요. 일본에는 새벽 배송 모델은 또 없다고 하거든요. 이제 일본의 택배사는 뭐 야마토라거나 뭐 사가와 이런 두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이 회사들도 이제 택배 시간 지정 서비스를 아침 8시 이후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편의점 그리고 택배 보관함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도 새벽에 문 앞에 상품이 도착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진 않는다는 점도 예, 그런 새벽 배송이 발달하지 않은 뭐 이유 중에 이렇게 하나라고 하고요. 또 2024년부터는 운전기사 초과근로 규제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배업계는 이제 오히려 심야 근무를 축소하고 운행 밀도를 조절하는 이런 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사례만 들어봐도 새벽 배송이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서비스냐?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싶긴 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유럽 사례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네. 유럽은 정말 솔직히 좋은 게 많은 대륙입니다. 네. 솔직히 많은 걸 갖췄고 이제 그런 면에서 유럽은 이제 야간 노동 규제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는 운수노동자 근로시간 규제가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자정에서 새벽 사이 운행이 이제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날 총 근무 시간은 10시간 이하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물류비, 이제 그리고 임금 구조, 도심 소음 규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당일 또는 이길 낮 시간 배송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돼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커머스의 발달 수준과 무관하게 새벽 배송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인 거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신기할 정도네요. 그러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새벽 배송이 대세처럼 된 거죠? 네, 이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이제 일단 한국만 가진 특수한 환경 요인이 새벽 배송 시장을 키운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텐데 우선 서울 수도권의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도심 인근에 또 물류센터가 집중되어 있다는 점, 또 마지막으로 단거리 고밀도 배송이 가능한 그런 지리구조가 결합된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용현님이 말씀하신 경험에서도 드러나지만 도로 상황도 새벽 1시부터 5시는 이제 엄청 원활하잖아요. 네. 그래서 또 기사 한 명이 또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폭발적으로 또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쿠팡, 컬리, 오아시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배송 속도 자체를 이제 경쟁력으로 내세우면서 새벽 배송 경쟁이 이제 생활 인프라 수준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이제 야간 노동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는 그런 이제 조건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국내 노동시장 구조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야간 노동 활용도를 키우는 요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속도 경쟁이 유통물류업계를 비롯해서 한국 사회에서 일상이 된 이유도 이런 문제들이 결국 숨어 있었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야 운행 문제뿐만 아니라 야간 노동 자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 이 문제를 더 키웠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물건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적어도 한 4일 이상은, 3, 4일 이상은 이제 기다리는 게 당연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쿠팡 같은 대기업들이 등장하면서 당일, 이길, 새벽 배송 이런 체계를 구축을 했고 이제 이 상황이 완전히 이제 시장을 장악한 그런 이제 변화를 만든 것이죠.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과거를 잊으면 안 되는데, 역사 청산 문제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도 아니고, 불과 몇 년 만에 이 로켓 배송, 새벽 배송 같은 서비스가 갑자기 혜성같이 등장하여 기본값이 돼버리고, 이제는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속마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쿠팡도 물론 바뀌어야겠지만 그와 함께 우리 모두의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새삼 드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주실 대목이 또 남아있는 거죠? 네네. 사실 이 내용이 이제 핵심인데 우리 너무 쿠팡 얘기에만 집중했나 하는 생각도. 쿠팡이 문제니까. 네, 그건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새벽 배송으로 이제 전 사회적인 논의의 장이 열렸잖아요. 네. 이렇게 열린 마당에 좀 더 관점을 확장을 해가지고 심야 노동 전반의 문제도 이제 함께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저는 왠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네. 네. 노동자 건강권 문제잖아요. 네, 빙고. 네. 뭐 안 주십니까? 맞췄는데. 네, 이 얘기만 이제 빼먹으면 이 코너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노동자 건강권 이제 주제인데요. 이제는 많이 이제 이번에 특히 많이 알려졌고 많이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그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라는 이제 그 기관이 있고요. 네. 여기 국제암연구소에서 그 야간 근로로 인한 생체 리듬 교란을 발암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뭐 그룹 2A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심지어 야간 고정 노동 이 문제가 이제 특히 더 이제 뭐 위험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야간 고정 노동이 교대 근무보다 더 건강에 나쁘다고 하는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뭐 교대제는 자꾸 바뀌고 야간 고정은 동일하게 하니까 뭐 야간 고정이 나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들여다보면 주야 막교대 혹은 3교대 근무자에 비해서 야간 고정 노동자들이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될 수 있는 이상 지질 혈증 이런 것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 야간 근무자한테서 더 많은 결근, 약물 복용, 뭐 예를 들어서 뭐 제산제나 뭐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이런 약물 복용이 더 나타나고 위장 질환, 더 나쁜 자체 평가, 체력 이런 걸 더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야간 교대 근무 일정을 이제 그러니까 야간 교대 근무 일정을 잘 견딜 수 있다고 믿는 이제 사람들도 실제로는 수면 부족, 체력 저하, 건강 문제 이런 거를 다 많이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들 역시도 꼭 자신이 야간 고정 노동이라든지 교대제 근무를 안 해보셨더라도 방금 청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연구 결과에 나왔던 건강 영향에 대한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아마. 예를 들어서 오늘 잔업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주말이나 휴일에 특근을 한다거나 이럴수록 당연히 내 몸에도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이제 수면장애 얘기도 해주셨지만 넓게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긴 노동 시간은 수면 시간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면 시간뿐만이 아니라 휴식 시간까지도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거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 노동도 당연히 문제지만 이제 장시간 노동이 유발하는 건강 악화 요인도 저는 이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은 그 새벽 배송 같은 야간 노동에 좀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이 점을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쿠팡의 새벽 배송을 포함해서 이 모든 야간 노동이 이 자연스러운 형태의 노동은 아니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얼마 전에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김승섭 교수님, 이분이 한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뭐 짧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이제 김승섭 교수가 했습니다. 그 호모 사피엔스 인류의 역사를 한 뭐 약 30만 년 정도로 잡는데 야간 노동을 한 기간은 그 중에 150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밤에 잠을 자면서 회복을 하고 낮에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확률로 살아남도록 그렇게 진화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1880년대 후반에 전기 조명이 이제 발명이 되고 나니까 20세기 들어서야 야간 노동 종사자들의 규모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류 역사의 99.9%의 시간 동안 인간은 밤에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간 노동과 몸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은 그러니까 인류의 이제 그 역사적 연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의 조상이었던 호모사피엔스의 그 조상님의 조상님께서는 어쨌든 그렇게 야행성이 아닌 주간에만 활동하도록 그렇게 생존해 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진화해 왔다는 것인데 어쨌든 나는 뭐 야간 노동이 체질에 맞아라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본인도 결국에는 되게 그걸 힘겨워 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나중에 느낀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네. 예전에 주야 막교대에서 주간 연속 근무로 전환을 했던 자동차 부품 사업장인 유성기업 같은 경우도 네. 그분들이 이제 주간 연속 2교대로 전환하자는 운동을 하시면서 내세웠던 구호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는 올빼미가 아니다. 네. 밤에는 잠 좀 자자.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셨고 그래요. 사람은 올빼미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로 빠지긴 했는데 야간에 고정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야기했던 택배 노동자,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대표적이겠지만 24시간 동안 공장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데가 또 많잖아요. 네. 지금 생각해봐도 제철소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도 마찬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공장도 그렇고 정유 산업 이런 데가 또 대표적이죠. 거기다가 이제 필수 사회 서비스라고 불리는 전력, 통신, 보건의료, 그다음에 경찰서 이런 데도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네. 지금 영현님이 이제 언급하신 산업들 대부분이 이제 야간 노동, 교대제 노동을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령 이렇게 24시간 가동 체제가 이제 불가피한 경우라고 해도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뒷받침돼야 하잖아요. 네. 아무리 기업의 이윤이 중요하고 산업과 경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해도 노동자의 목숨을 연료로 다 이런 것이 지탱되는 것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쿠팡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겠지만 부끄럽게도 저 역시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계속 이대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편리함과 속도 위주의 이런 서비스에 길들여지는 것이 맞는가? 좀 더 노동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갈 수는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한노보연의 노동자 건강권 이야기 코너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인님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발 날 내버려 두세요. 멈출 수가 없어요. 어제를 말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 없으니까. 세상은 너무 차가워요. 식어버린 꿈처럼 노래는 허무로 가득 찬 메아리가 되었나봐. 떠나자. 뒤는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가자. 웃어보자. 잠에 들지 말고 밤새 풀이나 뜯자. 해가 중천에 떠도 나는 아직 밤이야. 불이 나를 태워도 춤을 추는 밤이야.
송이 피우고 자라난 나무 그림자에 나를 숨기려 하네. 해가 중천에 떠도 나는 아직 밤이야. 불이 나를 태워도 춤을 추는 밤이야. 해가 중천에 떠도 나는 아직 밤이야. 불이 나를 태워도 춤을 추는 밤이야. 월담의 노동이 수다. 오늘의 두 번째 코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일과 삶을 둘러싼 정책과 동향을 알아보는 월담과 함께하는 공단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으로는 월담노조 박세연 집행위원님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월담노조 박세연입니다. 네, 세연님. 월담노조는 요새도 여전히 바쁘죠? 네. 그 월담노조 이미숙 위원장님이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의 공백을 메우려고 나머지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또 그분의 빈자리를 메꾸려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네. 그럼 그 요새 월담노조에서는 그 어떤 활동들을 벌이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난 9월부터 반월 시화공단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점심시간 선전전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제가 그 소식을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접하고 손은 못 보태고 있으니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는데요. 아무튼 최근에 진행 중인 공단 선전전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신지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잠시 소개가 가능하실까요? 네. 한국 사회에 정말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반월 시화공단에도 굉장히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이나 인권 같은 기본권은 정말 참혹할 정도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따가 공단 뉴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얼마 전에 정부의 합동 단속으로 인해서 젊은 이주 노동자분이 목숨을 잃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월담 노조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조금이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고자 영어를 비롯해서 주로 동남아 각국의 언어로 제작된 이주 노동자 권리 수첩을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 유해 화학 물질에 위험이 노출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선전물도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활동들을 지금 해나가고 계시네요. 네. 예, 여러모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점 그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일단 모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이제 오늘의 공단 뉴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공단 뉴스 소식은요. 작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1차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이라는 공장에서 네. 폭발 사고가 나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를 기억하시죠? 네. 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라고 저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라고 하면 월담의 노동의 수다를 그동안 꾸준히 들어오신 청취자분들이라면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리셀이라는 회사의 박순간 대표가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되었다는 소식을 오늘의 첫 번째 소식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그 박 씨의 아들인 박중원 아리셀 총괄본부장 역시 15년의 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이라고 해요. 네. 그 외에도 재판부는 아리셀 임직원 4명에 대해서 징역과 금고형 1, 2년 그리고 노동자 불법 파견업체 2곳에 각 벌금 3천만 원, 아리셀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에 많은 노동자들이 희생된 참사이기도 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사실 아리셀 측에서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해 와가지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도 박순관 대표는 아리셀의 실질적 경영 책임자는 아들이고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리셀 참사 1심 재판부는 판결의 이유에서 이 사건, 이 화재 사고는 예측 불가능했던 불운한 사고가 아니라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던 예고된 인재였다. 기업의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앞세워서 노동자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방치되는 우리 산업구조의 현실과 그리고 일용직, 파견직 등 불안정 노동자의 노동 현장의 실태가 어둡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지적했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산업재해 사고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부과했던 양형의 경향과 산업재해의 빈번한 발생 현실에 비춰보면 형벌의 일반 예방 효과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노동자 사망 사건에서조차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책임자에게 무거운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저도 이 판결문을 보고서 사실 좀 약간 놀랐거든요. 네. 와,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산업구조의 문제, 그리고 뭐 차별적인 고용 형태의 문제, 이런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무거운 형을 내려야 된다까지. 정말 계속 해왔던 얘기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고, 그것이 어쨌든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던 것은 정말 소중한 판결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 열심히 싸워왔던 아리셀 대책이라든지 유가족의 헌신적인 그런 투쟁이 없었다면 이조차도 사실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불안정한 고용 구조의 노동자들을 가둬놓고 위험에 또 제대로 대응할 권리는커녕 심지어 어떤 게 일터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요인인지조차 인식할 수 없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판결은 바로 박중원, 박순관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자들이 바로 책임져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가 법원에서도 인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점이 아리셀 참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한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유가족들 역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요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절절하게 목소리를 내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가 결코 가볍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 아리셀 1심 판결 며칠 후에 대법원에서는 3강 SNC 전 대표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됐거든요. 네. 근데 이 3강 SNC라는 회사는 2021년 3월 그리고 4월 이어서 2022년 2월까지 1년 사이에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망한 제조업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고 또 반복되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일터의 위험을 본체만치 방치하는 일을 재판부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그 이래 어느새 3년 8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경영 책임자의 실형이 확정된 판결이 3강 CNS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업장을 포함해서 고작 2차례에 그쳤다고 해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판결이 예외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소식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조명하는 기사입니다. 네. 작은 사업장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는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뤄왔거든요.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일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르게 바라보면 여전히 현실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식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작은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이런 현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 9월 29일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지난 6년간 산업재해자는 총 71만 208명, 산재 사망자는 총 11,599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산업자해자의 70.8% 그리고 사망자의 62.8%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재 예방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은 전체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산업재해자의 70.8%, 그리고 사망자의 62.8%, 거의 압도적인 수치인데, 이들이 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은 사업장 산재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로만 들었지, 이 정도로 심각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온열 질환 관련 산재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비중이 47.6%에 달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저도 안산에 있는 이제 반월공단을 좀 다니면서 좀 알게 될 것 같더라고요. 월담노조가 점심시간 캠페인 때 이곳에 가면은 특히 한여름 동안에는 작은 사업장들이 출입문을 활짝 개방하고 일을 하잖아요. 이게 출고나 입고하는 지게차 같은 중장비가 공장 안으로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항시 개방 상태로 놓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작업장 안에 제대로 된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덥고 습한 것이 이제 큰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더운 날 공단 곳곳에 있는 현장 식당, 흔히 우리가 한바식당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로 식사하러 오시는 노동자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작업복이 땀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혹석이나 혹한기 때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훨씬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내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게다가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는 노동자가 쓰러져도 열사병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산재 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가들은 실제 기후위기로 인한 산재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사업장들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물류업에서는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둔갑시켜서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관리 감독이 소홀한 사이에 노동자들의 피해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업종이나 기업 규모 이런 걸 떠나서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를 방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감독과 행정 규제가 작동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 다음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도 정말 안타깝고 할 말이 많은 소식인데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10월 28일 15시경에 대구의 성소공단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이주 노동자가 정부의 합동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접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반월시아공단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 노동자들이 정말 많잖아요. 결코 남의 일이 되어서도 될 수도 없는 그런 일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우리가 에이펙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법 체류 외국인 단속을 명분으로 전국적인 합동 단속을 시행했잖아요. 네. 지난 10월 28일에도 같은 이유로 3시간이 넘는 단속이 있었고 출입국 관리소 단속반들이 들이닥치자 단속을 피해서 숨었던 이주 노동자가 3층 높이에서 떨어져서 추락사했습니다. 네. 사망한 이주 노동자는 부모님들이 일하고 있는 한국에 유학생 비자로 입국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D2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회사에서 일한 지 2주 만에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건설 현장이나 뭐 조선소라든지 발전소 이런 현장에서 고소 작업 중에 떨어져서 죽는 그런 노동자들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데요. 급기야 하다못해 이제는 출입국 단속반의 강제 단속을 피해서 몸을 피한 이주 노동자까지 떨어져 죽는 소식마저 듣게 되는군요. 정말 참담하고 화가 나는 소식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고향을 떠나서 멀리 타국에서 일하면서 갖은 차별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특히나 일하다 죽고 이번처럼 당국의 토끼 모르식 강제 단속에 죽기까지 합니다. 내가 일하다가 죽을 걸 알면서도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는 말씀이십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출입국의 반인권적인 단속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다거나 사망한 이주 노동자 소식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네네.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쳤다고 합니다. 저희 공단 뉴스 시간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 초에는 인천의 한 목재 야적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단속을 피해서 창고로 숨어들었다가 화학약품에 과다 노출돼서 사망한 정말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를 시작으로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저는 정말로 정부가 이런 사고를 부추긴 책임을 제일 무겁게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수행하는 노동력을 해외에서 직접 초대하는 주체가 개별 기업이 아니라 정부잖아요.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종류의 비자를 만들어서 체류 자격과 기준을 나눠놓고 또 그 기준에 미달하는 노동자는 불법으로 낙인 찍어서 내쫓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이주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정부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단속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했고 외국인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단속되는 현장에서는 인권 보호의 의지를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는 수년 전부터 이주 노동자들의 부상과 사망을 초래하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토끼 모리식 단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 찍는 지금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든 구조적인 폭력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현행 고용 허가제 하에서는 불법 이주노동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제도적 문제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을 통해서 불법을 색출하는 데 혈안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무리한 단속은 이제라도 당장 멈춰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입 수다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69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